피해 복구가 불가능하다는 점은 결국 합의를 해도 엄벌이 처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니케피디아 김민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디지털 성범죄 사건, 박사방 사건과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박사방 사건을 통해 드러난 디지털 성범죄의 문제점과 최근 급증하고 있는 딥페이크 범죄의 향후 진행 과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요, 박사방 사건을 직접 진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던 세부 내용이 담긴 변호사 영상입니다. 당시 재판을 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설명하긴 하겠으나 향후 범죄에 사용될 수 있거나 혹은 구체적인 개인정보는 제외하겠습니다. 박사방 사건은 2017년 가까시라는 인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텔레그램을 이용해서 아동 청소년이 성적인 자기 사진을 올린 게 있으면 이들을 물색해서 자신이 경찰임을 사칭해서 사건을 처리해주겠다라는 식으로 접근해서 추가적인 영상이나 사진을 받았고 심지어 인적사항까지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받은 성착취 영상을 공유하며 범죄 행위를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텔레그램의 특성 덕분에 더욱 쉽게 이루어지고 피해는 확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범죄는 N번방에서 고단방, 그리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2019년 8월경 조주빈이라는 인물이 박사라는 닉네임으로 등장하면서 시작된 새로운 국면을 맞이게 됩니다. 박사는 텔레그램에서 체스터라는 닉네임의 운영자가 운영하는 그런 방에서 활동하며 성착취물을 배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체스터가 운영하고 있는 방 안에서 다른 운영자들과 갈등을 빚은 뒤에 강퇴를 당하고 박사 자신만의 방을 개설했습니다. 초기명은 무법지대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방을 만들었고 이후 시간이 흘러가며 박사는 일반방, 시민방, 유료방 등으로 방을 세분화해가며 운영하였고 더욱 체계적으로 범죄를 확대했습니다. 박사방은 성착취 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하는 데 있어서 매우 조직적인 구조를 가졌습니다. 일반방은 누구나 쉽게 들어올 수 있었고 시민방과 유료방은 참여자들이 돈을 지불하거나 특정한 임무를 수행해야만 입장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착취물을 공유하거나 제작에 참여하는 것 등이 조건이었죠. 이런 방들은 등급 체계를 가지고 있었고 높은 등급일수록 더 충격적이고 고액의 성착취물을 제공하였습니다. 반해 일반방은 정말 쉽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링크를 전파하면 단순히 그 링크만 타고 들어가도 일반방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방에는 더 윗단계의 방을 홍보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홍보 목적의 방이었기에 이 방에는 성착취 영상물 중 일부분만 편집되어 올라갔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 방을 박사방이라고 하기도 했는데 여기는 일반방이라고 부르는 게 맞으며 이 방의 명칭은 무법지대를 시작으로 박사광역시, 박사나라 등등의 이름으로 수차례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름을 바뀌어도 이 방은 결국 범죄 조직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홍보 채널임은 틀림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시민방이 있습니다. 일반 방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중 활동을 열심히 하거나 범행 자금을 제공하는 사람들을 시민 등급이라고 표하고 구성원 땡땡명이 상시적으로 활동하는 상대적으로 소규모의 그룹방이었습니다. 그룹방의 명칭은 몇 차례 바뀌긴 했으나 보통 시민의회, 노아의 방주라고 불렸습니다. 시민방은 시민 등급에 오른 사람만 가입이 가능한 곳으로 이곳에는 일반 방에 편집되어 올라간 영상의 원본 등이 공개되었고 실제로 이 방에 있는 사람들의 입맛에 맞춘 영상이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이번엔 유료방입니다. 박사가 실제로 돈을 벌기 위한 방으로 가담자로부터 일정 금액을 받고 들어온 방으로 이들은 고액 후원자로 지칭한 박사가 이들을 위해서 새롭게 개설한 곳이었습니다. 운영 방식은 그룹방 형식이 아니었다는 특징이 있으나 이는 향후 모방 범죄 사례가 있을 수 있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도 어차피 다 잡힌 건 사실입니다. 박사와 그 일당은 피해자의 신상 정보를 이용해서 협박하는 방식으로 성착취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피해자가 어떤 요구를 거부하면
가족이나 지인에게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이로 인해 많은 피해자가 추가적인 피해를 겪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피해자들이 방을 탈퇴하거나 거부할 수 없는 상태로 몰아넣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심지어 운영진들끼리도 그리고 고액의 금원을 후원하는 공범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마치 정말 조폭들이 조직을 탈퇴하려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는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였습니다. 이후 이들은 체포되었고 구속되었으며 중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요, 이런 처벌이 있은 지 겨우 3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범죄가 다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범정치권, 언론 전부가 이 범죄를 새로운 성착취 사건으로 규정하고 강한 처벌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징적인 부분은요, 이 딥페이크 사건은 학생들이 친구를 능욕한다며 장난으로 시작된 범죄가 태반이기에 실제로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몇 달 동안 딥페이크 범죄로 급증하고 있는 사람들을 잡아보니 대부분이 10대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120건 이상의 사건이 접수되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의자 대부분이 10대라는 게 문제입니다. 이들은 성인과 달리 자신들의 친구나 지인이 있는 오픈 채팅방이나 단톡방에서 지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하기 때문에 쉽게 특정이 되고 금방 잡히고 있습니다. 박사방 사건과 딥페이크 성범죄는 모두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한 성범죄로 익명성과 기술의 발전을 악용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자신도 모르게 디지털 성범죄의 대상이 되는 상황이 유사하며 이러한 범죄들은 정말 빠르게 확산되고 심지어 한 번 범죄가 발생하면 피해 복구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피해 복구가 불가능하다는 점은 결국 합의를 해도 엄벌이 처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박사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이 강화되었지만 딥페이크 성범죄의 경우는 아직 법적 제재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박사방 시절의 법리, 즉 범죄단체의 조직과 가입에 관한 문제랑 공범 및 방조범의 법리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초기에 문제된 가해자는 일벌백계의 차원에서 다른 사안들보다 훨씬 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겁니다. 박사방 사건과 딥페이크 성범죄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가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사회적 관심과 대응이 필요합니다. 피해자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그리고 가해자들이 엄중히 처벌받도록 지속적인 관심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한번 발생하면 여론과 이목이 집중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평소보다 혹은 향후에 일어난 사건들보다 그 사건에 대한 당사자들만 유독 높게 처벌되는 건 타당한지 좀 고민이 됩니다. 박사방 사건 이후로 그와 동일한 범죄가 발생해도 사실 박사만큼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바로 여기서 제가 생각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박사방 사건과 딥페이크 사건에 대한 향후 방향성을 알아보았습니다. 세상에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니키피디아 김민수 변호사였습니다.